근데 제가 돈을 입력하지 않아도 얘는 지금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앞단에 있는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제시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학부모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 연구하고 있긴 합니다. 전 게임을 연구하는 사람이어서 보통 학부모님들이 만나면 고수는 꼰대인데 게임 연구하니까 저 사람은 나쁜 꼰대구나. 사실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게임하고 약간 다른 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왜 재밌고 인간이 게임에 왜 몰입되는지 그 부분을 연구해가지고 게임의 재미와 몰입을 기업에서 업무할 때, 그리고 기업에서 마케팅할 때,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메타버스, 게임피케이션 이런 학문 분야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뉴딜이라는 단어는 아마 과거에 세계사 시간이나 다큐에서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미국 대공황 시절에 뉴딜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했던 거기서 따온 말인데, 미국에서의 뉴딜은 지금처럼 이제 디지털, IT 분야는 아니었고요. 커다란 댐을 만들었습니다. 댐을 만드는 과정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겠죠. 노동인력, 건축 자재 시장 활성화됐습니다. 댐을 만들고 났더니 댐에 많은 물을 가둬두니까 가둬둔 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농업용수, 또 농작물을 잘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댐에서 물이 흘러나오면서 전기가 나오잖아요. 전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장을 많이 돌렸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뉴딜은 미국에서 시작했을 때는 1차, 2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쓰였고요. 디지털 뉴딜은 비슷한 맥락으로 많은 데이터나 정보를 가둘 수 있는 디지털화된 댐을 만들고요. 댐에 있는 많은 정보를 마치 밑으로 흘러내려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를 공급하겠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좋은 앱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기업의 좋은 업무 시스템도 새로 개편을 하고 또는 글로벌한 플랫폼 같은 것도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냐, 또는 더 재미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데도 그 댐에 있는 데이터를 마음대로 갖다 쓰세요. 이런 커다란 움직임이 디지털 뉴딜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는데 가끔씩 오후나 주말에 시간이 나서 오늘은 한번 그래도 조심해서 마스크 쓰고 나가서 한번 놀아볼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좀 안전하게. 그럴 때 보면 내가 지금 주머니에 예를 들어 5만 원이 있어, 어떤 분은 20만 원이 있어. 뭐 할지 스스로 막 찾아보잖아요. 근데 정말 디지털 뉴딜이 잘 돼가지고 데이터 댐을 바탕으로 다양한 앱이 나온다.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김상균이라는 사람은 40대 후반에 이러이런 취향을 갖고 있는 교수구나. 근데 제가 돈을 입력하지 않아도 얘는 지금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성별을 갖고 있고 비슷한 돈을 쓰는 사람들이 과연 이 경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어떤 경로로 어떤 걸 경험해야지만 이 돈 범위 내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하루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거. 마치 하루를 나를 위해서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면 내가 일일이 다 검색해서 막 찾아보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디지털 뉴딜이 다 완성이 되게 되면 데이터 댐에 있는 수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댐에 있는 정보를 앞단에 있는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가지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경로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경로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이렇게 나한테 제시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의학 시스템이나 농축산 분야 이런 데도 쓰이겠지만 우리 생활에도 굉장히 가깝게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예를 들어서 원숭이 검색하면 원숭이 사진이 막 나오잖아요. 이게 인공지능이 기존에 있던 사진을 바탕으로 원숭이라고 이렇게 매칭해 주는 것도 있지만 초반에는 대부분의 검색 엔진에서 사람이 보면서 이건 원숭이고 얘는 비슷하지만 침팬지고 얘는 그냥 털이 많은 아기구나, 사람 아기, 이렇게 사람이 분류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원천 데이터가 있을 때 정보 특성을 사람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특성을 정리해주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고요. 라벨링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집에 책이 300권이 있어요. 책꽂이에 300권이 꽂혀 있죠. 근데 예를 들어 표지를 다 없앴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얼마나 책을 뽑아보기가 불편하겠습니까? 마치 라벨링은 책의 표지처럼 데이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최근 버전으로 보게 되면 금융권, 통신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사업이 또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신사와 거래했던 모든 기록들, 금융 관련된 기록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새로운 서비스 제공해 줄 수 있다. 내가 만약에 식당을 갔더니 카드로 결제할 거 아니에요. 그럼 통신사에서 내가 밥 먹었던 기록, 선호하는 음식들에 대한 정보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싹 내려줘가지고 어떤 음식을 어느 걸로 결제하게 되면 네가 좋아하는 거 더 싸게 먹을 수 있어. 이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편리성은 높아지지만 예를 들어서 이 정보에 대해서 익명성이나 또는 개인정보 보호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나의 데이터를 누가 열어본다라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많은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학습을 위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익명성 이런 것들이 잘 보장이 안 되게 되면은 긍정적인 부분과 함께 개인이 너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부정적인 면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게 정말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최근에도 스마트폰 통해서 보이스피싱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더 많은 신용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할 위험도 상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죠. 작년에 코로나 때 마스크 지도를 정부에서는 이제 처음에 어떻게 했었냐 하게 되면은 텍스트로 보고 있었어요. 문서 형태로 어느 지역에 가면 뭐가 있고 강남에서 몇 명이 발생해서 이게 강동구로 갔다. 뭔데 머리에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비주얼라이즈 시켰던 게 대학생이거든요. 대학생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바로 정부에서 개방해 놓은 확진자 관련 수치 정보 있죠, 데이터. 이거를 갖다가 공개되어 있는 맵 있죠. 네이버 맵이나 구글 맵. 연동을 해가지고 지도로 표현한 겁니다. 시각적으로 그럼 나랑 얼마나 가까운 거리 확진자가 있고 어디로 갔구나 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부에서 보게 되면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어떤 사건 기록 같은 것도 공개하고 있고요. 날씨 정보, 교통 정보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런 거 공개할까 싶은 것 중에 범죄와 관련된 정보들도 개인이 특정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통계청이나 경찰청에서 데이터를 계속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촘촘한 연결입니다. 촘촘하단 말은 지금 나도 통신 장비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도시 곳곳에 센서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타고 올 때도 어떤 도로에서는 1차선부터 4차선까지 차가 동시에 막히는 것처럼 표시가 되지만 어느 구간 가게 되면은 내가 가고 있는 차선은 막히지가 않고 저쪽은 막혀 있어. 이런 것들도 센서가 정밀하게 들어가면 탐지가 가능한 거거든요. 또 하나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실시간 정보를 끌어와야지만 이게 데이터 분석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데이터를 빠르게 끌고 올 수 있느냐. 또 하나는 개인이 이동하거나 차량이 이동하거나 할 때 이동체 위치 같은 거를 정확하게 또 찾는 부분에서도 5G나 6G와 같은 고도화된 망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이 지향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 같아요. 특히 디지털적인 격차. 이거를 원래 많이 쓰던 사람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원래도 불편해하던 분들은 더 불편해진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식당을 가게 되면 키오스크로만 주문받는 식당이 많아지는데 어르신들은 주문하러 들어갔다가 그냥 돌아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건 결국 좋아지는 세상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들이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 학문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걸 UX,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부르는데 좀 더 다양한 계층, 예를 들어 나이가 많으신 분들 또는 신체적으로 뭔가 장애가 있는 분들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연구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콘텐츠는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고 하지만 정말 제로 상태에 백지 상태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고 이 아이디어를 기존에 있던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연결을 해가지고 더 멋있고 창의적으로 보여주는 거, 이게 콘텐츠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새로 생기는 많은 데이터와 정보들, 과연 어떤 데이터하고 정보가 유의미한 것들 내가 쓸 수 있는 게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탐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완성형 서비스로 디지털 뉴딜을 접근하시지 말고 내가 하는 창작 활동, 예를 들어 내가 음악을 만든다, 또 나는 도시의 교통과 관련된 앱을 개발하고 있다. 과연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지 새로 생성되는 데이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